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2요구권이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거부라는 단어가 갖는 일종의 거부감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야당은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표결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던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의 관심,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 속에 사법 리스크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자, 하 의원에 대해서 영장 기각됐는데 이 대표도 영장 심사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핫 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했던 대정부 질문이 오늘도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하루 종일 상당히 거칠게 한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이 너무 직설적이다. 그런 해설이나 충고들은 대부분 공직자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정치인 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습니다. 기본입니다.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의원님 판단이십니다. 시행령 통치 계속 할 겁니까?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 것이죠? 왜 되돌려야 하는 겁니까?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본 국어사전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호통을 치십니까?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1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예. 조선 제1혀다. 조선 제일 합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한동훈 장관이 관심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한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한 장관 하나도 지지 않고 대꾸를 하고 그랬는데요. 자, 신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 김의겸 의원이 조선 제일 검이 아니고 조선 제일 혀다 그러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요 그 조선 제일 혀라고 하는 저작권은 이 프로그램에도 매주 출연하는 서정욱 변호사한테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예. 한동훈 장관 평가하면서 조선 제일 검이자 네. 그 칼도 잘 쓰고 예. 말도 잘한다.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로 썼는데 네. 김의겸 의원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 말만 잘하는 입만 살아있는 네. 뭐 이런 거로 이제 부정적으로 쓴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혀에 대해서 김의겸 전 의원이 제 의원이죠. 죄송합니다. 의원입니다. 네. 김의겸 의원께서 얘기하시면 본인 부메랑 효과가 걱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한동훈 장관의 답변.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하는 것 같아요. 상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자기의 생각만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대정부 질문이 평행선이다. 서로 대화가 아니다. 이건 결국에는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하지 않듯이 대정부 질문 또한 똑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 모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서로 맞지 않는 게 있고 또 야당이라 할지라도 협치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야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실 혼자서 정부 혼자서 한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대화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네. 상대를 좀 존중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통해서만이 국민들이 또 정치를 좀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건 국민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이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과거에는 그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했어요. 예. 그때는 국민들에게 싹 와닿지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전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이 그때 홍준표 의원과 그때 그 이해찬 총리의 그 설전 네. 그 장면이 계속 지금도 되풀이되는데
어제 같은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설전을 벌인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자료 화면에 나올 거예요. 국민이 보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나 뭐 박범계 의원이나 이 장면은 많이 나왔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에서 일종의 선수 교체가 있었어요. 예. 조금 전에 질문을 한 의원들은 보면 검사장 출신, 김혜재 의원은 검사장 출신이고 또 그 육군 대장 출신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또 박용진 의원까지 어제는 나왔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도 했고 대표에 출마도 했는데 이렇게 그 체급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한동훈 장관과 이 설전을 벌이는 것을 국민이 평가를 다 하는 거죠. 네. 평가를 하고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질문이 집중이 되니까 예. 대답을 하는 것이고 대체로 보면은 물론 뭐 좀 가하게 말꼬리를 자꾸 늘어진다든가 이런 지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준비를 상당히 했고 예. 또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의겸 의원 조선 제1혀라고 한동훈 장관을 약간 비꼬은 거죠.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정말 감탄하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도 부럽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그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1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저는 조선 제1검은 너무 편파 수사를 해서 그런 별칭은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 대신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예. 조선 제1혀다. 조선 제1혀. 생각합니다. 예. 역공, 헛찌르기, 대담한 사실 왜곡 이런 데서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럽다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자, 김의겸 의원이 과연 부러울 정도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제1의 검이 아니라 조선 제1의 혀다라고 한 것은 이런 언변만 화려하다라는 언급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한동훈 장관의 대정부 질문에서를 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을 준비해 왔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되어서도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행령으로 왜 되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본인이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에게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어떤 국무위원들은 대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저는 조선 제1의 혀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의미로 사용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라이벌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뭔가 예전에 악연이 있었던 것처럼 전생에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정말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법무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다 걸겠습니다. 뭔 것이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픔이 새로 대입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하다가 손을 떨더라 이런 기사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뉘우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책임감을 느끼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그것도 잘못된 정보로 저를 역공을 해서 그러니 제가 속에서 열불이 부르르 떨었군요. 그러니까 부르르 떤 거죠. 네. 자, 두 사람은 무슨 원수 관계도 아닌데 저렇게 서로 치고받고 굉장히 거칠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박수민 전 비서관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악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한동훈 장관께서도 저는 좀 자중하셔야 한다고 보는 것이 뭐 지난번에 있었던 뭐 첼리스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질의를 한 의원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실수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영상 꼭 김의겸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과 어떻게 보면 대정부 질문을 주고받는 영상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태도가 좀 가볍고 말꼬리를 잡는 듯한 모양새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언변이 좋고 본인의 논리가 확실하게 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과거에 조금 더 정제되었던 모습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듯한 비아냥대는 듯한 인상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조선 제일의 혀다, 뭐 천하 제일의 검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도 본인이 하시는 말씀과 태도가 다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조선 제일 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이 간단한 이 말솜씨는 아니거든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6천만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수사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한 장관의 반박 그리고 박 의원의 공격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총괄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하기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3.1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지 지금 이 부분에서 부르장났다고 비하기다? 에이. 증거가 다시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게 지지부진한 수사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죠. 지금 그러면 왜 체포영장을 보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고는 아무런 수사도 안 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아니,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잘못 드린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짚고 한 말씀은 드려야 돼. 예, 박용진 의원은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일종의 국회에서 이 사전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본 거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간보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90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기소한 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부결시키기 위해서 간보기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용진 의원이 오늘 그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과 처음으로 말을 섞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이 상대를 했던 법사위 위원들하고는 좀 오늘 제가 봐도 좀 격이 다른 그런 그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그거죠. 그 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예행 연습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석 달 동안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 한동훈 장관 또 거기 다 이야기를 했어요. 최장 5개월 동안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혐의 그 3억 원짜리 새로운 띠지가 나와서 그걸 수사를 해서 다시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할까 하는데 왜 3.1절까지 공휴일까지 그렇게 방창국회를 열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대출을 해봤자 또 뭐 부결시킬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 수사를 하다가 지금 석 달 만에 기소를 했다 뭐 이런 답변이니까 두 사람이 오늘 그 공방을 벌인 거는 상당히 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용진 의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 한 장관의 정책 실패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 장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정순신 사태는 제도적 허점을 그냥 방치했던 장관의 예고된 정책 실패예요. 이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보다 많이 있었고 거기도 책임 내진 사과 이 비슷한 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본인 얘기 하고 계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의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 검증에 있어서만 어떤 의무를 확 올렸을 때 당연히 사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의원님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내 국회 질문이 아니고요. 위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안 됩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의 핵심 요지는 다 피해 나가고 대정부 질문의 장을 그냥 말싸움장으로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길을 쓰고 잘못은 뭐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말 피해 나가고 자세나 태도를 지적하자면 좀 문제가 많다 싶고요. 네, 이게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된 겁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게 되면서 지난번 정순신 본부장에 대해서 아들 문제 왜 그러지 못했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관여하면 사찰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대답이었는데요. 자,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신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과거에는 이제 조난 자료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기부 시절, 중앙정보부 시절에 보면 그 이제 중앙정보가 일상적으로 이제 전화 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청하면서 거기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거를 조난 자료라는데 다 담아놔요.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할 때 그걸 갖다 들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똑같은 검사 출신이니까 알면서도 그 아들의 학폭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냥 넘어가 보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죠. 그 알면서도 그걸 밀어붙이려고 했다면요. 굉장히 무모한 거고 그게 그 감춰줄래 감춰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그 안경환 그분도 그 과거에 그 자기 뭐 혼인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멋대로 하고 상대편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런 것도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요. 알 방법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실패이기도 하고 현행 시스템 내에서 어떤 한계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 책임자잖아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관을 맡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에 실패했는데 사과를 안 한다? 그리고 책임질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자리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 장관? 아니면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관을 빼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죠. 과거 정부에서 사과도 않고 비판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도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정부에서 서로 그런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안 그러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 정부가 잘못했는데 반성 안 하니까 자기도 반성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과 전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가까운 사이였고 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기사화까지 다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정순신 씨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검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들 3평 수집하고 이런 거 잘못 없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행정법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검증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도를 재선하거나 이런 취지를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자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정순신 본부장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었다. 본인이 소송과 관련된 거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배우자 이름으로 한 거 그런 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근데 걸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직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본인의 양심을 걸고 이 설문지라든지 뭐 미리 주는 그 답안 그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안 한 사람이 공직에 나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뒷받침되는 시스템까지 같이 이어져야 제대로 된 인사검증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 한 장관을 상대로 숫자를 가지고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현재 법무부 예하에는 대체 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이는 제가 사전 질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숫자를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긴 하겠습니다. 대략 몇 명입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복무요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전에 저희는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 복무위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호통을 치십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한정훈 장관, 예. 이건 무슨 시간입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정부 질문 시간이고 꼭 예상 질문이 있어야 답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위원님, 숫자를 물어보는 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지금 그럼 우리나라 검사는 총 대략 몇 명입니까? 한 2,000명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정도 답변해도 돼요. 지금 장학 퀴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법무요원 한 분이라도 면담한 적 있습니까? 역대 법무장관 중에 그거 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소통 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본업에 충실하세요. 정치적으로 놀지 말고. 예. 자, 대체 복무요원 숫자 물으면서 이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뭐 소리치지 마라, 호통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최선 변호사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일단 이제 김병주 의원이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종교적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무를 하는 것을 대체복무 요원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대체복무 요원이 현재 관련되어서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사회적인 어떠한 그 논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러한 질문이 왜 하는지가 이해가 갈 텐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질문을 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제시키는 과정에서 좀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한동훈 장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김병주 의원, 그 정도 하십시오. 네, 마이크 꺼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품위를 지켜보세요. 내가 사회성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품성을 지켜, 품성을. 건방지. 네. 자, 정우택 국회 부의장 사회권을 갖고 있으니까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품성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성민 전 비서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뭐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제를 시키거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우택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좀 과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의원의 질의나 발언에 대해서 진행자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어휘 선택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건방지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은 각자가 다 헌법기관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선수를 따지거나 경력을 따져서 마치 낮추는 듯한 모양새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언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당신이나 품위 지키세요 밑에서도 이야기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간에 좀 예의 지켰으면 하는 거 정말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가 참 답답한 마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 동부구치소가 이 8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요 직원용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만들려다가 이게 보도가 되니까 법무부가 제지를 시켰고 계획을 철회시켰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언론 문의 받은 후에 내용을 알아보고 이걸 그만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 동부구치소가 다른 구치소와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 건물로 돼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구치소는 이렇게 운동장도 있고 한데, 그래서 다른 구치소에서는 뭐 직원들도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외 골프장이 있는 데는 지금 청송교도소가 유일하다고 하거든요. 직원용으로. 그 상황에서 저 건물형으로 돼 있으니까 다른 운동시설을 설치를 하기가 어렵죠. 어려우니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골프장, 실내 골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예. 그것이 충분한 이 내부에서 좀 이거 하면은 어떻게 여론에 뭐 여론도 그렇고 네. 이것이 다른 그 구치소와 형평성 문제 예. 이런 것을 가지고 법무부 안에서 그 교정 당국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이 마치 몰래 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보도가 되고 보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문의를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취소를 시킨 과정이죠. 예. 자, 이게 뭐 액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집행이 적은 사업이라서 단독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민 정서상 좀 어긋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악화됐던 한일 관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상희 의원과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일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한마디로 한일 간에 정부 간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화가 없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의원님, 무역이라는 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할 때 해야죠. 그거를 일일이 정부에 가가지고 허가를 받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갔습니다. 잘 돌아갔다는 거에 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그런 돌아가질 수출 못했습니다. 규제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근거를. 아니 자유롭게 해야 할 무역을 건건히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도장을 받고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총리님. 자, 신주 의원님 뭐 네. 일본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965년 한일 국교정서가 된 이래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최악이었다. 양국 관계가 최악이었다. 그건 뭐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나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죠. 그 김일성이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근 전술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갓을 쓰고 있는데 한쪽 그 끈이 한미 관계고 또 다른 한쪽 끈이 한일 관계다. 근데 한미 관계는 비교적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한일 관계는 과거 그런 불행한 과거로 인한 민족 감정이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 그걸 끊어버려라. 그러면 갓 전체가 벗겨지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김일성이 주장해왔던 각근 전술이고 계속해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접근하면은 꼭 반드시 뭐 나라 팔아먹었다, 뭐 굴욕 외교다, 매국 외교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간첩단 사건, 그것도 쭉 보면요.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후쿠시마 관련해서 괴담도 유포하라. 이게 북한이 내린 지령 속에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가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 헌법 46조에는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국가 이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일본과의 외교가 있었지만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지소미아는 과거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이번 회담 이후에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소부장 제한 문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제한을 했습니다만 이번 외교 이후에도 화이트리스트는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한은 많이 따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다 내주고 온 거 아니냐, 독도까지 내주고 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북한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과거 시대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처럼 한미일, 북중러가 하나가 돼서 서로 간에 견제하는 그런 시대보다는 서로 간에 자유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13개월 무역 적자이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역 흑자국이었었는데 지금 무역 적자가 났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친해진다고 해서 중국과 뭐 나빠지고 일본과 친해지면 좋아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자 외교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과 중국을 따로 떼어서 일본과의 관계로만 판단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 지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혹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간첩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상희 의원이 일본과 그렇게 마찰이 있어도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경제계에 물어봐야 됩니다. 경제계에 물어봐야 되는 이야기고 그로 인해서 그 경제적 손실이 뭐 20조에 달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덕수 협회장이 한덕수 그 총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본의 뭐 독도 이야기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 가장 그 오염수 방류 문제 이것은 일본 교도통신이 한 2주 있다가 보도를 한 걸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일본에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일본 정부가 뭔가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저기 미처 그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일본 언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그 일본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독도를 방문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그런 줄 다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지금 민주당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지금 일본 간다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병준 민주당 의원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 질의를 했는데 장관에 대한 질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에 대한 질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태원 참사 당일 보고 받으셨죠? 이태원 참사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얘기 아닌데 뭐 누구한테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구청장으로부터 11시 23분에 보고를 받은 걸로 부청장이 증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이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상대로 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통일부 장관께서는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지. 용산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정치 도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 지금 저한테 용산구의 국회의원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일부 장관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쪽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는 사과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주 의원님, 뭐 국회에 계셨으니까 적절한 질문입니까? 제가 봐서는 굳이 저거를 저기서 이슈화를 시켜야 되느냐. 물론 이제 지역구가 있지만요.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은요. 이 국가 사무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물론 이제 자기 지역구 여러 가지 민원사항 챙기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가 사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자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저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 같은 동료 의원을 사실상 세워놓고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추궁하는 거니까 적절하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국회의원 권영세에게 국회의원 김병주가 묻는 형식이 되면 그게 적절하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법원이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난처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불체포 특권에 기댈 게 아니라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 한번 받았으면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없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게 논리 필연적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에 진짜 의원이 말 한 번 잘못했을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의회에서의 역할을 다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역사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하 의원에 대한 게 기각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 박성민 전 비서관, 뭐 어떤 의미에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증거인멸 혐의가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뇌물을 받았다 또는 공천 헌금을 주고 뭐 이런 대가성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했는데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 2대를 은폐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거든요. 실제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휴대전화가 2대가 모두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사실
사실은 그런 통화 내역이 있고 휴대전화를 뭐 은폐해라라는 식의 지시가 나올 정도로 증거인멸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사실은 예상 밖으로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 측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은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적이 없고 네. 그리고 여러 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예. 현직 당대표이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네.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하영재 의원의 그런 범죄 혐의나 은폐 정황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인데 사실은 여러 리스크를 고려해서 예. 영장 심사는 받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하영재 의원이 기각되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이 정면 돌파를 했다라고 예. 하면 사실은 역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자,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판사 앞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표 사례와 하영재 의원 사례가 좀 비교가 되는데 오늘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물어봤어요.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로 심각한 민생 태풍이 몰려올 겁니다. 그 문제에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리고 하영재 의원이 영장 기각 관련해서요. 대표님과 비교가 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 자, 이재명 대표 답 없었습니다. 사회의 심각한 민생 태풍 이런 게 이제 본인의 하고 싶었던 말일 텐데 기자들의 관심은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좀 끊을 수는 없을까? 이런 취지에서 아마 하영재 의원 사례가 또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최선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혐의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혐의를 다 인정을 했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떳떳한데 자신을 어떠한 야당의 대표이자 대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 국회에서의 어떠한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네. 그러면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 예를 들면은 뭐 이상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예. 경우에는 차라리 떳떳하게 가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지금 하영재 의원처럼 기각이 되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통한 민주당이 네. 분란을 겪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하영재 의원의 기각이 넘어서면서 아무래도 내부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하지 예.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홍천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떳떳하게 내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네.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것 같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또 이번에 하영재 의원 영장이 이렇게 기각되고 나니까 참 공교롭게 그때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그 당금질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명검이 될 것이다. 네. 그렇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당금질을 당하고 있냐 지금. 네. 자, 이재명 대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민주당은 부담을 좀 가져서 노웅래 의원도 부결을 시켰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이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그 리스크를 왜 위험을 같이 가져가느냐 그런 취지에서 조홍천 의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떳떳하고 죄지은 게 없고 이것이 정치 탄압이다. 그러면은 이 정치 뒤에 숨지 말고 그것은 재판부에서 잘 가리니까 바로 그 영장실질심사로 가면은 그것을 죄 없는데 영장을 발부할 대한민국 판사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난처해진 것이 그때 당 원로들도 그렇고 일단 그러면은 그렇게 억울하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본인도 과거에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영장실질심사로 받아라.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만약에 거기서 기각이 되면은 그 혐의뿐이 아니고 대장동 혐의뿐이 아니고 그때 성남시와 대장동이었죠.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그것은 그 설득력이 있으니까는 그 결백하다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그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갔죠. 그런데 하영재 의원뿐이 아니고 권성동 의원이 그때 불체포 특권을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한 건 아닌데 그러고 나서 권성동 의원도 그때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에 이런 다시 체포 동의안이 다른 건으로 넘어오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지금 하영재 또 권성동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앞에 서라는 그 여론이 상당히 빗발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또 한 번 국회에 넘어올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북 불법 송금 있고요. 또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도 있고요. 또 다른 몇 가지 사안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때는 과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지. 과거 한동훈 장관이 이 대표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 이 대표 목소리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기자회견한 거 보고 그러면 판사 앞에 말씀을 하시라 특권주의 쓰냐. 제가 그분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분 의견은 그분한테 들으십시오. 자, 다음에 이 대표에 대해서 혹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 참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고 그분들이 또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훈 장관처럼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 맞는 말이에요. 판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근데 영장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1년 내내 수사한 수사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1년 내내 들어가 있는 수사 자료에 대해서 반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영장실질 과정에서는 기록을 복사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떤 조작된 증거가 있는지, 조작된 진술이 있는지, 또는 허위 진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탄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재판의 원리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불구속 재판 과정 속에서 판사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소명하고 또 검사는 또 피고인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 적절한 방어 방법을 충분히 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국민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구속 수사 재판이 아니라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판사한테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는 것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영재 의원이 자백한 사건이잖아요. 자백했는데 자백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판사는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유무죄 판단은 영장 기각 여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이래서 검찰의 수사는 원포인트 수사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한 건만 딱 수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모든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피의자 입장에서 또는 범죄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방어하기 힘든 사건이다. 그래서 판사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요 이재명 대표는 저런 얘기에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왜? 하영재 의원의 경우에는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한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백할 수가 있나요? 여태까지 이건 다 조작 수사고 정치 탄압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 그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이제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하영재 의원의 경우에는 자백을 했고 검찰이 이미 주요 증거를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해서 영장 기각 사유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자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걸 탄핵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자신이 없어서 결국은
불체포 특검 활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체포 동의안이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표의 입장도 조금 더 미묘해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검찰이 여러 명이 같이 있는 방에 SNS죠. 거기에서 던진 문자를 가지고 그게 김문기 전 처장과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겁니다. 검찰이 C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채널에서 주고받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데 이게 마치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표적 수사다, 증거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자, 이승훈 변호사,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은 김문기 대표를 모른다고 했는데 김문기 씨랑 이렇게 문자를 자주 주고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던 사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모른다고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SNS를 통해서 200만 명에게 보냈던 문자까지도 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차장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증거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뭐 조작된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을 보면 한 10여 명 정도 사진이 있는데 그중에 4명만 딱 모여 있는 사진으로 오려내서 내면 4명이 굉장히 더 친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게 인식이 허위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어떨까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이제 검찰이 워낙 이 두 사람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그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뭐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든가, 그 김문기 씨의 그 휴대폰에 그런 것이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일단 두 사람이 어쨌든 오고 간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 건데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다가 나온 과정이니까 이것을 전혀 무의미하다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도로 봐야 될까요? 증거 중에? 그렇죠. 여러 증거 중에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성남시장 시절에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이런 어쨌든 뭐 인원은 많지만은 거기 대량으로 살포한 그 대상에도 포함이 돼 있었다. 그렇게는 또 조금 이면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검찰의 조작 수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2022년 9월 이후 진술만 제출하지 그 전에 원래 했던 조석 내용은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그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말에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해 반대 신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동규 등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했던 진술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자, 검찰은 뭐 기록을 선별할 이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대장동이 시작된 것이 2021년 9월에서 10월입니다. 근데 이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2022년 9월부터 갑자기 진술을 번복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이재명 대표와 이제 그러니까 반대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은 그 앞에 모든 진술까지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우리는 취사 선택의 진술을 취사 선택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 측에서 이 앞의 내용까지도 전부가 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법원이라든지 수사기관에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충분히 입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와서 이 모든 진술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양측의 이런 공방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다가 증거 자료와 관련된 진술을 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재판 지연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뭐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 이런 것도 재판부가 지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판 지연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도 보면서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질 때만 해도요.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뒤부터 마음을 바꿨는데요. 자, 유 전 본부장의 변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재명 지사와는 그럼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누구 가까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 같아요.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서서히 다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만 처음과 지금은 너무 다른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의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 도원 결의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 당시 시장 지금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뀌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신조연님. 네. 뭐가 진실일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회유로 그러면 이제 민주당 측이 주장을 하려면요. 유동규 씨가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할 때가 그게 참이고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지금 바뀐 진술이 거짓이다. 참과 거짓을 그걸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네. 그때 이재명 보호 진술은 참이고 지금이 거짓이다라는 걸 뭘로 증명하고 있죠? 그냥 그런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고. 네. 근데 유동규 씨는 지금 이제 그 작년 9월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은 다음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호주 골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오히려 얼버무리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참과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뭔가 객관적 구체적 증거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이 있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 이 진술이 사실이다라고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하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증거를 확보하고 유동규 씨의 진술이 정확하다라고 증명할 만한 점을 얼마나 검찰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의 진술이 바뀌는 데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 이것이 진술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이제 변심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협조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상당히 공교롭다는 거예요. 이때 구속이 만료되는 시점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시 구속되느냐 또는 석방될 수 있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했던 것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과 석방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술과는 완전히 다르게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해달라. 변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라고 법원 측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건 누가 봐도 좀 동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공교롭고 의심스럽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말 바꾸기 전후의 상황 변화는 딱 하나 있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아, 예. 자, 유동규 씨는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수사를 받을 때 예. 그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네. 왜 그 심지어 뭐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하면 본인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간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네. 정도예요. 예.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진술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바뀐 계기는 뭐 고 김문기 씨를 몰라서 모른다고 해서 그랬다,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그랬다, 네. 뭐 이렇게 어떤 그 방아쇠가 된 건 있지만 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술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지금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그걸 보면은 네. 유동규 씨 혼자 그렇게 바뀌었으면은 그 전에 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예. 같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남욱 변호사나 정민웅 변호사 이 사람들 같이 바뀌었거든요. 예.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민웅 변호사도 그렇고 그때는 그 이재명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유동규 씨와 같이 말을 맞췄지만은 지금은 그 정권이 변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없어졌으니까 이 세 사람이 같이 말을 맞춘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변한 이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진실이 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좀 나왔으면 하고요. 정 전 실장 측은 오늘 또
뇌물수수 혐의 부인하면서 이 성남시장 사무실에 설치됐던 CCTV 작동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그랬었죠. 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이에 대한 유 전 본부장의 반박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재판부의 이야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우리 봉투에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찍어놓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지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재판부가 그래서 이 CCTV 작동되냐 안 되냐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청 직원들에게 평가를 좀 받아보자. 그러니까 증인으로 한번 채택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장실의 CCTV가 2013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 주장했는데 오늘 정 전 실장 측은 휴정 시간에 기자들에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CCTV는 존재는 했어요. 존재는 했는데 언제 존재하느냐? 기자들 왔을 때? 기자들이 올 때는 항상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이제 그랬던 거죠. 한 2013년부터는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있나 보다 했지 다. 그때부터는 아예 거의 작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재명 방에 왔더니 이재명 책상 위에 두 다리를 갖다 올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진상한테 이제 얘기했지 나와서. CCTV 있는데 저렇게 앉아 계시기도 좀 불편하고 좀 그러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정진상이가 야 저거 가짜다. 저거 작동 안 된다. 니만 알고 있어라. 근데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진술을 담은 부분은 2019년도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2019년도면 이미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를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CCTV가 작동됐는지 저희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2011년도와 2016년도에 유튜브 영상으로 아카이브로 남아있는 영상의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 저거 가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전혀 그런 일 없고요. 그 산하단체 임직원이 시청 성남시장실의 CCTV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조성호 변호사 이게 CCTV 이야기 나왔을 때 법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좀 소리가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CCTV의 이 정체 실제로 작동 여부가 뇌물수수와도 좀 상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왜곡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성남시장실에서 뇌물이 수수됐다라고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비서실에서 뇌물이 수수된 게 아니냐 이걸로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장실이 뭐 사기극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팩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유동규 본부장 정진상 씨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동이 안 된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또 오늘 유튜브 보니까 껐다 켰다 했다더라. 이건 뭐 회로도 연결 안 됐다라고 하는 CCTV가 회로가 연결됐다라고 마치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저렇게 유동규 본부장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서 그냥 막 던지다 보면 검찰이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진상 전 실장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동규 본부장도 너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너무 재밌게 저렇게 막 던지는 것보다는 좀 엄숙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범죄 사실 인정하면서 뭐 저렇게 잘했다고 유튜브에서 떠드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CCTV가 작동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고 그 동영상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마치 검찰은 성남시장실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그때 직원까지 다 수사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 변호사 얘기를 따르면 성남시장실에 이재명 대표가 근무할 때가 아닌 그 이후에 직원 진술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의 정진상 실장 측은 당연히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나 검찰의 주장이 허위다,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유동규 본부장 진술 하나에만 너무 의존해서 하다 보면 사건이 오히려 크게 그르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뭐 유동규 씨 뭐 진술에 의존한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더니 이거예요. 이 CCTV 문제가 왜 나왔냐면 정진상 씨가 3천만 원을 경선 자금을 유동규 씨가
그 정진상 책상에 가서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안 받았다. 정진상은 왜 안 받았냐? 아, 이제 CCTV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네. 안 받았다는 그 반증으로서 CCTV의 존재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정진상 그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실 구조가요. 이 들어가면 비서실이 있고 그 안에, 방 안에 또 이재명 시장 집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유동규 씨가 가짜 CCTV다 하는 것은요, 이 이재명 시장 집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비서실에는 아예 CCTV가 설치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진성 씨가 CCTV 설치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시장 그 집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유일하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비서가 그 컴퓨터로 그거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2019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1년 6월에 설치가 돼가지고요. 그 여비서가 한 번이 바뀌어요. 한 번이 바뀌고 그 두 번째 여비서가 아직까지 성남시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인이 된 게 한 번도 그걸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꺼놨다 하는 게 그 두 번째 그 담당했던 여비서의 증언입니다. 자, 근데 CCTV가 잠시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비서실에도 CCTV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다만 이게 사각지대에 정진상 실장의 책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위에 칸막이가 좀 높아서 다른 직원들이 정 실장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시가 관리하는 그런 CCTV 연번은 없고 다만 시장실에서 관리해 왔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이걸 지금 검증하자는 거니까 이야기해 보면 되겠죠. 근데 저는 CCTV는 비서실 쪽에는 없다라고 들었으니까 한번 좀 사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CTV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짜나 가짜나 이것을 지금 따지는 목적이 그 정진상 씨가 나 돈을 안 받았다.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 2013년에 유동규 씨의 진술은 명절 떡값으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 3천만 원은 명절 떡값. 그런데 그 1,000만 원씩 세 번 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 번 시장실로 간 거예요. 명절에. 이 2년이면 명절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세 번을 간 겁니다. 1,000만 원씩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정진상 씨는 지금 CCTV만 이야기하지 유동규 씨가 명절에 본인 사무실에 그 2년 사이에 세 번을 왔다는 데 대해서 부인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왜 명절에 왜 갔을까 유동규 씨가? 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CCTV가 있어서 돈을 못 받는다 이런 주장을 정진상 전 실장께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걸 반박하는 증거를 또 검찰에서는 제시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CCTV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근데 다만 CCTV가 이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뭘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정 실장에 대한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 오늘도 있었고요. 진실을 향해서 이제 법원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2요구권을 의결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1호 제2요구권 행사가 됐는데 한번 보시죠.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거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이 권리를 행사한 이후 6년 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자, 박성민 전 비서관, 민주당은 다시 한번 표결을 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마 다시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양국관리법의 개정안 통과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만큼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바로 즉각적으로 냈습니다. 이미 뭐 예상이 되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우리가 본 영상에서 강제 매수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핵심은 이제 쌀의 생산 조정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생산 조정제의 효과가 이미 여러 차례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쌀의 생산을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 과잉으로 생산되던 쌀의 생산량 자체도 상당히 주는 효과가 있었고 그렇게 쌀이 과잉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양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절감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우려를 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쌀 생산 조정제의 효과 자체를 부정하시는 반쪽짜리 설명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고 이 부분은 정치적 논리로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증명된 효과를 통해서 논의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 밝혀왔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양곡관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그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않고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선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를 보는 관점이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쌀을 만약에 이렇게 정부가 과잉해서 나왔을 때에 의무적으로 사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게 궁극적으로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은 농가에 좋지 않고 그리고 현재 정부가 이 농가와 관련되어서 보고 있는 농정 목표,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여기에 목표에도 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부작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것을 그냥 절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거대 야당에서 이것을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대로 했으면 그러면 대통령도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제2요구권에 따라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했지만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고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이러한 양곡과 관련되어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집단적으로 삭발시까지 해가면서 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농업혁신 말살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쌀 농사의 작황이라든가 시장 상황이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근본적으로 확 바뀐 게 있습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문 정부 때는 왜 이걸 안 했죠? 이 법을 왜 안 만들었죠? 왜? 그때도 문정부 기재부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강제가 아니고 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에. 있는데 이걸 강제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게 정말 쌀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득이 되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게 득이 되는 게 누가 득이 되냐면요. 저거 쌀 보관하려면은 그 창고업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창고업자들 배불려 주는 건 맞지만 정말 쌀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저게 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재발의를 하면은 이건 299명 중에서 200명이 찬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 못 해요. 그대로 갑니다. 돼야 되죠? 네,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농촌 출신 의원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총선도 다가오는데 농촌 출신 의원들 국민의힘 115명 중에서 한 15명 이상만 저기다가 다시 그 재의결을 할 때 찬성을 해버리면 이것은 통과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 국민의힘 농촌 출신 의원도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농민에게 이로운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쌀값을 떨어뜨리고 이런 상황인 것을 농민단체들도 물론 여기에서 여기 비판을 하는 농민단체도 있지만은
그 대통령실에서 한 40개 정도 농민단체의 의견도 수렴을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농민에게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네. 3분의 2를 통과하지 못할 거다. 총선을 앞두고도 네. 농촌지역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데 예. 이것만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농민 단체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혁신 그리고 쌀이 이제 안보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쌀을 확보하는 거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걸 굳이 해야 될 거냐라는 또 논리도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하는데 일단 1호 거부권 행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 후보지 평가를 위해 방한한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실사단을 청와대 상춘제로 초청해서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 엑스포 유치, 뭐 사우디와의 경쟁이죠. 사우디와의 유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자, 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어질 아름다운 바로 엑스포. Can you feel like it's a good time? We gave you everything you needed. 특별한 이유는 자, 모두가 꿈꿔온 우리의 희망이 시작이 돼. Welcome to Expo. It's very exciting. Great experience. It's a big event. Our dreams come true. 맛과 못을 충분히 만끽하십니다. 부산 is ready. 모두가 꿈꿔온 우리의 희망이 시작이 돼. 예. 자, 들어온 적에 1,500대라고 합니다. 1,500대.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도 상당히 드론 쇼를 선보였었는데 부산에서 1,500대가 되는 드론이 이 부산 광안리 위에 떴습니다. 이 그림 굉장히 뭐 훌륭해 보입니다. 요즘 드론이 떨어지지도 않고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또 부산역 앞에서는 수천 명의 부산 시민들이 또 실사단을 맞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실사단들 굉장히 만족했다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한 대도 문제지만 예.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러 온 거니까 네네. 여기에서 해야지 그 예. 효과가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 처음에 그 사우디하고 처음에 경쟁이 들어갔을 때 작년 5월 달에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예. 그때는 1대9 정도로 그렇죠. 170몇 국이 있는데 1대9 정도로 열세였다고 해요. 네. 열세였다고 해서 그때 빈살만이 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유치를 하니까 예. 민주당 일각에서 아니 그거 그 투자 유치하는 대신 이 엑스포 사우디에 주기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그때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대대적으로 다시 대역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번에 오는 것은 물론 저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부산으로 유치를 해야지 전 세계 170개 회원국에게 유리하다는 걸 집중적으로 뭐 홍보를 해야 되겠죠. 자, 신 의원님, 뭐 네. 엑스포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이 계란을 바위치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이 자금력, 그렇죠. 그래서 이 각국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네. 이미 뭐 많은 표를 확보해 놔서 네. 도저히 안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볼 때는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막판 예.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한국이 이제 소프트 파워가 그야말로 이제 뭐 K컬처 해갖고 이제 이게 매력 국가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만 어필하면요 충분히 사우디의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1993년 대전 엑스포 또 2012년 여수 엑스포가 있었는데 그 엑스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엑스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걸 등록 엑스포라고 해요. 이건 예. 대규모로 열리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중간에 한 번씩 열리는 인정 엑스포라고 이건 예. 중국 규모입니다. 그래서 93년 대전 엑스포나 2012년 여수 엑스포는 그 인정 엑스포였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 등록 엑스포는 이 경제 효과가요 월드컵 올림픽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만약에 부산에 유치가 되면요 그야말로 이 서울 수도권 일극 중심에 이게 그야말로 이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승규 변호사, 민주당도 뭐 같이 협조하시겠죠? 협조해야죠. 정치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부산 엑스포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준비를 잘해서 정말 좋은 결과로 사우디에게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재계에서도요, BI 실사단과 함께 환영 오찬하고 이 사적 보행 로봇계였습니다. 스팟이었습니다. 아까 게 스팟이었는데 신라호텔 이제 영빈관 뒷뜰부터 2층 계단 올라가는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런 기술까지 선보이면서 실사단의 눈을 끌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 부산 시민들이 부산에서 실사단을 맞아주는 그 모습 보면서 꼭 유치해서 정말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또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